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성이 이끄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사상가의 첫 번째 의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사상가가 될 수 없다. 진리와 관련해서 인류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이미 옳다는 것이 증명된 의견들을 늘 쫓아가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갖춘 후에 스스로 사고에 나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들을 범하는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책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문장은 자유론 91쪽에 나온 문장인데요. 저는 직장인, 사장님 모두에게 이 책을 추천해요. 저는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인데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직장인 중에서 일을 완벽하게 잘하려고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답만 찾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강박 속에 있는 분들께 이 책은 새로운 관점을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완벽주의 성향을 없앨 수 있었어요. 현재 이직이나 직무 전환을 고민 중인 분들 계시죠? 새로운 길을 갈 때는 불확실성과 실패가 필연인데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세요. 저도 그랬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제 두려움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는 7번 넘는 이직을 통해 제 연봉을 많이 올릴 수 있었거든요. 리더가 되고 싶은 신입사원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사상가의 태도는 결국 리더의 태도와 통합니다. 판단력과 용기에 대한 본질적인 생각을 이 책을 통해 배웠어요. 사장님 중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이 유독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실수하지 않는 걸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한 후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많이 시행착오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책에서 그 관점을 배울 수 있었어요. 직원들에게 실패를 허용하지 못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혁신과 창의는 수많은 실패, 오류 위에 세워져요. 틀려도 괜찮다는 수준이 아니고 틀려야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 관점을 배웠어요. 끊임없는 시도 중에 있는 1인 창업자 분들께도 이 책을 추천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선택지 중에 좋고 나쁜 선택이 있는 것만 같죠? 지금 자신의 실패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하지 않으면 이를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렇게 헤매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배웠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제 생각은 제가 쓴 모두의 사업에 훨씬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주 많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현재에 머무르기 위해 온갖 합리화의 명분을 찾는 동물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기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여러 실패 경험 끝에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실패의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면 할수록 성공까지의 길은 멀어집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창업을 해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의 끝이 보이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끝은 실패입니다. 피니시 라인에 우리를 기다리는 건 성공을 축하합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아니라 아쉽지만 실패하셨습니다 라는 플랜카드가 더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여기서 갈리는데요. 언제나 실패하는 사람은 피니시 라인에 아쉽지만 실패하셨습니다를 보고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고생의 의미가 생기려면 실패할 것을 알고도 피니시 라인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실패하셨습니다를 넘어서야 비로소 축하합니다. 성공하셨습니다가 적힌 피니시 라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커리어나 사업에서 우회로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저평가받는 사람들을 인정받게 도와주고 싶은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직업 특성상 참 많은 창업가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하지만 성공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정말 좋았지만 발표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이유로 투자 심사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반대로 저게 대체 무슨 사업이지? 도통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이 발표가 좋았다는 이유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봤습니다. 모두의 사수는 이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왜 저 사람은 실력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끝도 없는 질문을 이어나간 덕에 저는 문제의 본질을 회사 생활에서 찾았습니다. 실패한 사업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직장 생활을 혐오했습니다. 짜인 형식대로 일하고 위계에 종속되는 삶을 혐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토록 혐오했던 형식과 위계는 조직화를 위해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직장 생활에서 생긴
시스템적인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팀빌딩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래 다 그래, 세상은 원래 다 그래 라는 생각이 이들의 인식을 지배합니다. 모두의 사수는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자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열망에서 탄생했습니다. 자기 확신을 가진 회사원들이 회사의 성장을 돕고 나아가 자신의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고용주와 노동자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아니라 진정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원이나 사장님이 내적으로 겪는 양가 감정, 윤리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윈윈인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끊임없이 묻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현재 나이가 41살인데요. 31살부터 35살까지 한 질문과 대답이 노트에 아직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모두의 사수는 5년 동안 질문한 끝에 찾은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모두의 사수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독서 모임으로, 나중엔 강의로, 그 다음엔 기업 컨설팅, 그 다음엔 개인 멘토링. 앞으로도 모두의 사수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사수를 처음 론칭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제가 한 일을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 생활을 회고하면서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회사마다 인상에 남은 기억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했는지, 그 의사결정의 결과는 어땠고 그 순간 감정은 어땠는지, 실패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는 주로 언제고 또 성과가 없었던 프로젝트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회고할 때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월급 받는 날마다 6가지 질문을 통해 커리어의 방향성을 계속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영상 마지막에 그 6가지 질문을 다룬 영상을 추천 영상으로 넣어둘게요. 저에겐 이미 5, 6년의 데이터가 쌓여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를 회고하며 어땠는지 기록했고 내일 어떻게 살지 정리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삶의 목적을 묻고 잘 살고 있는지 방향성을 언제나 추적했습니다. 기록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했다면 현재에 이르지 못했을 겁니다. 이 기록을 취합해 저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강점이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자신의 삶 속에서 커진 소양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못 미치는 소양이 있어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철학과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현재 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어도 저의 철학과 방법으로 갖춘 것이 아니라면 경쟁력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시작할 때 모방은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가진 것이 모방뿐이라면 경쟁력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곳은 80%의 생태계입니다.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만 한다면 80%의 생태계에서 위태롭게 생존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20%의 생태계를 조사했습니다. 20%의 생태계는 경쟁에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쉽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실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저의 강점은 관점입니다. 저는 빨간 머리 N을 읽고 N이 마케터가 된다면 어떤 마케터가 될까? 라고 질문해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왔습니다. 이렇게 산 지 10수년째입니다. 저만의 관점을 만들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저의 관점을 판매하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만들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저의 첫 번째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책 한 권이 당신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사고력, 기획력, 어휘력, 표현력 모두 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의 근원은 읽고 쓰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리드 앤 리드 필사클럽. 10년간 기업에서 임직원 교육을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고스란히 담아낸 독서 모임입니다. 한 달 내내 참여해도 단 5만 원입니다. 하루 1,600원이면 누구보다 진심인 나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록과 회고에 진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콘텐츠도 제가 10년간 써온 독서 노트에서 나왔으니까요. 그 모든 시간과 생각, 실패와 배움들이 이 콘텐츠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700종이 넘는 종이를 테스트해 글을 쓰는 손끝의 감정까지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종이를 찾아냈고 이 종이로 만든 노트는 대한민국에서 오직 리드 앤 리드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습관이 되고 회고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성장도 지금 이 노트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록 노트가 궁금하신 분은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자기소개서나 경력기술서, 사업계획서 등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을 특장점으로 내세워서 마케팅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커리어와 그때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배경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소구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판단은 오산이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예상과 너무 동떨어진 반응 때문에 시작도 전에 접을까라는 생각부터 했었거든요. 이 단계에서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동시에 진행했고, 직접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으로 광고 배너를 제작하고 하루에 1만 원 정도 광고비를 써서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 결과 한 명의 성공적인 이직을 도왔고, 한 명의 사업 계획서를 발전시켜서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공짜로 해주냐는 질문에 해명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그 회사 CEO면 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다. 월급 인증하세요.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가 모두 진짜인지 건강보험료나 원천징수세액으로 증빙해보세요. 제 얼굴과 실명을 모두 공개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 도전을 회피하면 다니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때 일로 고통받을까봐 퇴근하면 사람들이 인증하라는 서류를 떼서 인증하고 해명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썼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본업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본업과 모두의 사수를 병행했습니다. 새벽 5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다양하고 새로운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실행했고 결과는 이렇게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객들이 저의 어떤 점에 반응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람들의 열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광고 소재를 보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어요.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한 실수는 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왔더라도 저를 모르는 대다수에게 저의 말은 믿음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상품으로 하는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광고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대뜸 저 좀 사주세요 이렇게 소통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두 번째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모두의 사수는 사람들과 신뢰관계 형성을 목표로 장기간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인스타그램 채널을 만든 이유는 예전부터 꾸준히 써오던 독서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다가 도움이 된 문장들을 제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공유하고 질문하는 콘텐츠로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런 방식으로 독서노트를 단연간 써왔기 때문에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라는 책을 읽고 영감을 받은 문장을 독서노트에 기록해 뒀는데요. 이걸 휴대폰 기본 메모장에 타이핑하고 캡처해서 올리는 식으로 콘텐츠를 재빨리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저의 관점으로 내용과 연결되는 질문을 남겼고요. 첫 번째 시행착오에서 이미 많은 시간, 많은 노력을 들여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단계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해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메모장에 독서노트 내용을 옮겨줬고 그 화면을 캡처해서 콘텐츠로 만들었어요. 지금부터 두 번째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제 글에 반응해줄 때까지 한참 동안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매일 올리면 언젠가 사람들이 알아주리라 생각한 것인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런 형식의 콘텐츠를 올렸을 때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반응하지 않았냐면 처음 올린 콘텐츠는 1개월 내내 좋아요를 한 개도 못 받았고요. 그 뒤로 올린 콘텐츠들도 반응이 너무 없으니 제 아내가 한 개씩 눌러준 좋아요가 제 채널의 유일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다가 한두 명씩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모르는 사람이 내 글을 읽고 좋아요나 댓글을 달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태도였구나. 저는 즉시 좋아요를 눌러준 분들의 계정에 가서 그분들이 자신의 계정에 올린 콘텐츠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제 글에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들은 주로 어떤 해시태그를 사용해 콘텐츠를 올리는지, 주로 어떤 시간대에 콘텐츠를 올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니 몇 가지 의미 있는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개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해시태그를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하는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퇴근 후 독서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책 읽는 남자, 책 읽는 여자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카페 테이블에 음료와 책 표지를 함께 찍어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고, 책에 진심인 것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만년필과 다이어리에 필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필사스타그램 해시태그와 함께 콘텐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좋아요가 한 개씩 늘 때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분석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의 상이 대략 잡히기 시작했어요. 주로 퇴근 후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들이 제 콘텐츠를 흥미롭게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 독서 스타그램, 필사 스타그램에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하기 위해 콘텐츠의 기획 방향을 정했습니다. 특히 독서 스타그램보다 필사 스타그램에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마케팅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제 결정에 의아하실 겁니다. 딱 봐도 독서 스타그램의 게시물 수가 필사 스타그램보다 훨씬 많고 접근성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왜 제가 필사 스타그램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의 목표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필사 스타그램 해시태그에 더 집중했습니다. 독서 스타그램은 훨씬 많은 사람에게 제 콘텐츠를 노출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그만큼 관심만 끌고 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고, 필사 스타그램은 훨씬 적은 사람에게 제 콘텐츠를 노출시키겠지만 콘텐츠를 읽고 제가 원하는 실행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저는 줄노트 서식을 디자인해서 메모장에 캡처해서 올리던 콘텐츠를 직접 손글씨를 써서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팔로워가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생겼고, 이때 모두의 사수에서 첫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수님은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사수님은 무슨 책을 읽으세요? 등의 질문에 답변해 주다 보니 사수님이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요청이 많아지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 모임을 운영할 여력이 없었어요.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독서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15명이 모이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어느새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 독서 모임에 참여하려고 줄을 섰더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 꼭 참여하고 싶었던 몇몇 분들이 사람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독서 모임의 비용이 5만 원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결제해야 되는지 방법을 묻기 시작해서 그때 부랴부랴 만든 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카페24의 기본 디자인 포맷을 활용한 무료 자사몰입니다. 그때는 상세 페이지도 없었고요. 5만 원짜리 결제 창구만 열어놓은 정말 허접한 홈페이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품의 상세 페이지도 없이 명확한 커리큘럼도 없이 15명의 고객을 먼저 모으고 모두에 사서 독서 모임 1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점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상품을 먼저 출시하고 고객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 생각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상품화할 때는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상품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기준, 내 관점에 완벽한 상품을 구성하려는 노력보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콘텐츠 기획력인데요. 저는 감각이나 재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무작정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겠지?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필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책을 읽는 사람보다는 독서에 진심인 사람들이 제 서비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콘텐츠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만든 세계에 사람들이 와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알게 되자마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미 만들어진 세계로 제가 적극적으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독서 스타그램에서 떴으면 훨씬 더 잘 됐을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뭐라 반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지가 더 나은지 비교하려면 완벽하게 똑같은 인생을 2번 연속 살아야지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더 좋은 선택지인가를 논할 시간에 자신이 한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자기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은 열심히 달리기를 한 끝에 피니시 라인에 성공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길 바라시겠지만 사업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르면 첫 번째 달리기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실패하셨습니다라는 피니시 라인을 보고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과정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기 확신을 갖고 죄송하지만 실패하셨습니다라고 적힌 피니시 라인을 끝까지 완주하셔야 합니다. 완주했을 때야 비로소 다음 피니시 라인에서 성공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세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모두의 사수는 저의 관점과 해석이 담긴 회사 생활을 주제로 콘텐츠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나갔습니다. 이유는 제 계정을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반응이 업무와 사업에
쏠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새로 유입된 사람들의 계정을 지속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제 타깃이 누구인지 바로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다수는 직장인이고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반반이었고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고 주로 대중매체에서 다룬 책들을 읽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구독할 가능성이 높은지도 알게 됐고 이렇게 구구절절 작성한 타깃에 대한 분석은 A4 용지 한 장을 거뜬히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제가 미리 작성한 독서노트 내용을 옮겨 적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성 관리, 리더십, 마케팅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저의 관점을 보여주기 좋은 주제였고 제 타깃들은 그런 콘텐츠를 보길 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타깃에게 새로운 패턴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림 그리기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되면서 많은 직장인이 아이패드 프로를 구매했는데요. 아이패드 프로는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비전문가가 아이패드 프로를 훨씬 더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사용해서 무엇을 배울지 고민을 뒤이어 시작했는데요. 그때 많은 분이 애플 펜슬의 사용성을 체험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초 드로잉을 많이 배웠어요. 제 팔로워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그린 드로잉 작품들을 PD에 올리기 시작했고요. 이건 저한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너도 따라 그려. 이런 신호요. 그래서 따라 그렸습니다. 제가 원래 만들어 쓰던 노트 양식 위에 제가 따라 그린 일러스트를 얹어서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제 채널의 팔로워 수는 이때 10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눌리는 좋아요 수가 450개에서 550개 사이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미 독서 모임은 강의 형태로 전환돼 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제 입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모였던 15명 중 80%가 6개월 동안 제 독서 모임을 재구매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같이 올라갔고요. 그 가격은 제가 정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제시한 가격입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5만 원으로 시작한 독서 모임이 지금은 1대1 교육 서비스, 기업 교육 서비스, 1대1 멘토링 서비스, 오프라인 세미나로 다각화됐습니다. 현재 모두의 사수팀은 채용에 대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고 직장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 리드앤리드 필사클럽과 노트도 출시했습니다. 이후 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사수 홈페이지에 진열한 주력 상품은 마케팅의 본질, 생산성 관리, 리더십 총 3가지로 좁혀졌습니다. 이 제품들이 잘 팔릴 것 같아서 기획하고 테스트를 거친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3가지 카테고리를 서비스로 구체화했습니다.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적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출시됐을 때 고객을 모으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 론칭했을 때 이미 다음 달 예약이 다 찰 정도로 대기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제가 생산성, 리더십, 마케팅 관련 콘텐츠를 올리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홈페이지에 진열한 서비스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저 역시 다이렉트 메시지로 안내하면 고객이 결제하는 시기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의 좋아요 수, 댓글 반응, 공유하기 수, 저장하기 수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잘 작성된 콘텐츠 하나가 다음 달, 그 다음 달 고객까지 확보하게 만들어줬으니까 당연히 저는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채널의 전반적인 지표가 계속 줄어들었고 저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해시태그 밴인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때문인가? 등의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해시태그를 잘못 써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등의 전문가 조언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문제의 원인은 그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그냥 제 콘텐츠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됐을 때 콘텐츠의 품질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에게 중요한 지표는 눈에 보이는 좋아요 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장하기 수와 공유하기 수였는데요. 이 지표들이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읽는 것인지 그림에 반응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림 그리기 해시태그는 필사스타그램과 관여도가 적은 서브 해시태그였습니다. 그림 그리기의 유행이 사그라들면서 점점 관여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제 글을 보게 된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콘텐츠의 방향이 달라져선 안 되고 제가 사람을 이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콘텐츠를 전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아요 수는 줄어들겠지만 저장하기 수와 공유하기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림 없이 오로지 글로만 승부하자는 것이 제가 정한 채널 운영의 방향성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가 아니라 글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것으로 팔로워들을 리드하지 못하면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블로그나 유튜브로 채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1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저는 해왔던 일의 관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기로 한 목표가 어느 순간 변질되고 있었는데도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제 채널은 저의 관점이 남다름을 보여주기 위해 운영한 채널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일러스트를 보여주는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손글씨를 보여주는 채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저의 남다른 관점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사이 변질된 것이 문제의 본질이었고 문제를 옳게 정의하자 채널이 더 성장했습니다. 현재 제 채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유하기 수와 저장하기 수가 언제나 눈에 보이는 좋아요 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좋아요 271개의 콘텐츠가 저장하기 수는 1575개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죠. 회사의 인사 담당자들이 제 글을 많이 봅니다. 기업 강연과 컨설팅 문의도 많아졌고요. 출판 제안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알리는 데 들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양질의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과 서비스 결제 후 강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그리고 남은 시간에 강의의 품질을 올리는 일에 하루 전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어요. 활동이 좁혀지면서 서비스를 론칭한 지 8개월이 지난 후 순이익이 45배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콘텐츠의 방향도 여러 번 바뀌었고 서비스의 형태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못 견디고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족이나 지인들도 일에 참견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꿔봐. 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 귀가 이렇게 얇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온갖 훈수들을 하나씩 시도해보다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서 피니시 라인으로 끝까지 가보지 못하고 다시 스타트 라인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은 진부한 표현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시기에 모두의 사수는 다시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는데요. 기업 컨설팅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시간 대비 매출액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 시점이 바로 이 즈음이거든요. 네 번째 시행착오입니다. 모두의 사수는 기업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컨설팅 의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컨설팅과 업무 대행 서비스를 같이 운영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 초단기 계약직 임원으로 고객사의 일정 기간 실제 근무하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성과를 냈다는 뜻입니다. 서비스의 비용도 비쌌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일을 했고 확실하게 고객사의 재무적인 성과에 기여했습니다. 기여한 만큼 비용을 청구하면 고객사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곧 떠나도 그 상황이 유지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것을 자신했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네 번째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직원들이 저를 보는 비언어적 신호가 기대감에서 혐오와 회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분에게 제대로 배워보자 라고 생각했던 직원들이 저 사람 또 왔네? 언제까지 할 생각이지?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표정이 밝은 건 이 일을 의뢰한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그때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아, 이런 식이라면 내가 낸 성과는 지속할 수 없겠다. 고객사의 직원들은 모두의 사수 계약이 종료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가듯 일하는 건 과정에서 주체성이 생길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할 수도 없으니까요. 사태를 인지한 저는 그때 바로 컨설팅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고객사 사장님께 제 생각을 밝혔고 그 다음날 즉시 컨설팅 사업의 매출은 0원이 됐습니다. 도망치듯 모든 것을 포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모두의 사수 교육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고객사의 사장님이 아니라 참여하는 직원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한 후 제가 이를 대신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원들을 교육해서 직원들이 직접 실행에 성과를 내는 구조로 컨설팅, 대행업을 단체 교육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그간 컨설팅을 진행하며 실제 성과로 증명했던 터라 사장님들의 생각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교육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였죠. 다행히 저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대1로 개인 고객들을 가르친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처음 이 서비스를 론칭했을 때도 사람들이 배우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아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후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드리고 실행한 내용을 중심으로 피드백하는 것을 수업의 방향으로 잡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이것을 1대1이 아니라 1대 다로 하면 될 일이었죠.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이 교육 이후 회사에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 함께 추적하고 멘토링해주고 과정에서 직원의 강
장점을 발견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등등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 모두의 사수는 직장인들의 자아 실현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두의 사수는 이 도전적인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온 결과물입니다. 사업이란 집중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을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모두의 사수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만들기 위해 딱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합니다. 독자들이 관심 있게 읽어주시는 주제인 마케팅, 생산성 관리, 팀빌딩,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만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이 행동만 수익을 창출하더라고요. 이 외 시간은 모두 강의와 강의의 품질 개선에만 사용합니다. 자사몰의 UX나 UI를 개선하고 상세 페이지를 리뉴얼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광고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작은 수익을 내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기획해서 올리는 행동에 비해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했기 때문에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판매를 더 잘하기 위해 판매 기술에 매몰되면 기술 개발이 등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기한 일들은 제가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자신 있었던 직무 영역들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과 발행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고요. 이 단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업을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에서 자기가 해왔던 방식으로만 그 구간을 돌파하려는 고집이 생기는데요. 해왔던 방식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배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막히는 구간이 생길 때마다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순이익은 계속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에게만 제공하던 교육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점점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냈고요.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니까 모든 시간이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매출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 가지 일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마케팅의 본질, 팀빌딩의 본질, 생산성 관리의 본질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앞서 단계적으로 한 경험 덕분에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는 사업이란 결국 수익을 만들기 위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업무를 발견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찾으면 다른 건 저절로 채워집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고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 가지 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 일에 더욱더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으로 사업도 설명하고 마케팅도 설명하고 경영도 설명하고 리더십도 설명합니다. 본질에 가까울수록 실행은 단순해집니다.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는 늘 고통스럽고 때로는 나를 무능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겪어보니 실패는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고 결국 그 실패들이 모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실패 앞에 있다면 돌아가지 마세요. 그 실패를 완주하면 그 끝엔 분명히 여러분만의 의미 있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겪은 시행착오는 진심으로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시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중임을 잊지 마세요.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